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 우리는 그곳을 도시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도시의 기준이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력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도시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그 화려한 이름 아래에는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한 기술들이 숨어 있는데요. 일상 속에 스며들어 당연하게 여겨온 도시 운영 기술들. 분명 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도시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도시를 관리하는 힘, 그 요소들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관악산 남동쪽 기슭에서 발원해 서울의 남부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양재천. 이곳에서 하천을 관측하고 있는 연구진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측정해놓은 자료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번에 비교해서 이번 양손 가득 챙기는 장비들은 하천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흐르는 물의 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익숙한 듯 하천 속으로 들어가는 연구원. 이들은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양재천의 수위와 유속을 관측해오고 있는데요. 8.5에 0.181이요. 장비 끝에 달린 프로펠러를 물속에 넣고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회전하는지에 따라 물의 속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그 회전수가 그 물의 속도를 자동으로 이제 변환시켜서 측정을 하는데 여기가 구간을 50cm마다 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구간에 측량을 해놨습니다. 단면을. 그래서 그 단면에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위하고 거기를 통과하는 유속만 알게 되면 그 단면을 통과하는 유량을 합산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의 단면에 대한 구간별 유량을 측정하는 작업. 6.5에 0.196이요. 6.5에 0.196, 네. 0.190. 연구진이 이러한 작업을 1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양재천이 지나는 의왕, 과천, 성남 지역의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천의 유량 분석을 통해 지하수의 유출량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꽤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땅 위를 흐르는 지표수와 땅 속에서 흐르는 지하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비가 오면 지표면의 물이 하천으로 모이기 때문에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속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땅속으로 스며든 물은 대수층이라는 공간에 저장돼 있다가 장시간에 걸쳐 천천히 하천으로 흘러나오는데요. 지표수와 지하수는 결국 서로 연결돼 있으며 지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알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지역의 지하수 함량을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조금 수위가 내려갔네. 아무래도 비가 오지 않아서. 여름 확실히 겨울에는 내려갔다 여름에 수온이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위가 비가 왔을 때 연구진이 주목하고 있는 건 지하수의 활용입니다. 유속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네.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땅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이 왔을 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비상수단. 지하수라는 수단을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나눠 사용하는 일은 강수량이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출이 빨리 일어납니다. 산지가 70%이기 때문에. 또 유럽 같은 나라는 연중 골고루 비가 오고 연중 천천히 물이 흘러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름에 물이 쫙 빠져나가죠. 사실 그게 다 쓸 수 있는 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개념이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이용입니다.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서 증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높아요. 어떤 이는 지하수를 지하의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용 가능한 담수 중 차지하고 있는 양이 많다는 건데요. 6m. 하지만 지하수 이용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어 눈으로 그 양과 흐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호수나 하천처럼 그 모습을 볼 순 없지만 우리의 발밑에서 아주 오랜 시간 머무르며 순환하고 있는 지하수. 과거 상수도 시설이 갖춰지기 전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생활 용수로 사용했는데 그 우물물이 바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수온의 변동이 거의 없고 미생물이나 오염물이 적습니다. 한 번 오염되면 자정 속도가 느려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하수를 대량 저장하고 있는 대수층이라는 공간은 경제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연구진은 지하수가 저장돼 있는 대수층까지 자동 계측 장치를 설치한 다음 데이터를 통해 하천변의 지하수 변화를 관측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하수의 온도와 수위, 그리고 지표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지하수의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 대지가 머금고 있는 물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따라 지하수가 지닌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천 유량도 재지만 하천 옆에 있는 그 하천변의 지하 수위를 관측해서 하천하고 지하 수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하 수위가 높으면 지하 수위가 하천 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하천 수위가 높으면 하천 수위가 또 지하수로 갈 것이고 상호 그 상관성을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하천변에서 지하수를 이제 만약 양수를 할 경우에는 하천수가 또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천수와 지하수를 잘 최적으로 이용을 해서 운영해서 수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공학관. 이곳 옥상에 물을 관리하는 또 다른 기술이 구축돼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각종 채소들로 이루어진 옥상 텃밭과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잘 가꿔놓은 옥상 정원과 텃밭의 기능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호미를 든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바로 빗물입니다. 빗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840제곱미터 규모의 텃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은 전부 모아놓은 빗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수도 보급률이 100%를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빗물을 직접 모아 사용한다는 건 조금 의아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빗물의 가치,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한 해 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 세계 평균의 1.6배 정도 많은 양입니다. 1년 동안 내리는 비를 모두 모은다고 가정한다면 1,300억 톤 정도가 되는데요.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여름엔 홍수로, 겨울에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는 빗물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경우 하수 시설을 통해 빗물이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빗물 이용률은 약 25%에 불과하죠. 홍수가 날 때, 비가 많이 올 때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가치가 없어지고 그 물을 뒀다가 가뭄 때 쓴다고 그러면 아주 소중하게 쓸 수 있으니 이걸 재앙, 어떤 때는 축복이고 어떤 때는 재앙인데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빗물을 모아뒀다가 덜 천천히 내려가게 하고 그 물을 나중에 쓰는 것입니다. 빗물연구센터 연구진이 만든 이 옥상 텃밭은 빗물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명 오목형 텃밭으로 빗물이 모이도록 가장자리를 높게 만들고 텃밭 아래에는 저류판을 설치해 빗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연구진이 개발한 빗물 저류판을 살펴보면 비가 올 때 빗물의 유출 속도를 줄이는 구조로 텃밭의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옥상 한쪽에는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명 빗물 저금통입니다. 비가 올 때 모아놓는 물은 텃밭을 가꾸는 데 사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와 생활 용수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빗물 저금통의 효과는 단연 물을 절약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에 51mm의 비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빗물 저류조가 840제곱미터, 그리고 빗물 집수면에서 100제곱미터로 물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하루에 총 47톤 가량의 물이 절약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빗물 필터실입니다. 옥상에서 모은 빗물과 건물의 샤워실에서 나온 물을 정화하는 시설인데요. 빗물의 경우 침전식 필터와 회전식 필터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화학 처리 장치 없이도 이물질만 가라앉히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빗물. 산성비나 대기 오염으로 빗물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빗물의 사용은 탐탁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는데요. 빗물 정화에 화학적 기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그건 특별히 제거할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빗물에서는 처리할 것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화학적 물질을 집어넣어서 처리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가령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비소가 있고 철이 있고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화학적 처리를 해야지만이 제거가 되는데 빗물은 유통 과정을 보게 되면은 내려오면서 지붕에만 닿은 물이기 때문에 증류수가 지붕에만 닿았기 때문에 여기는 화학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자원.
빗물의 가치에 대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자연 현상이 아닌 자원으로서의 가치.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빗물 관리 기술의 확보는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다양한 기술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깝게 소모되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물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며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는 기술도 있는데요. 바로 도시의 혈관, 도로를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길을 일컫는 말, 도로. 자동차 시대가 도래한 지금, 도시의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미국 보스턴 일대를 잇는 순환도로 루트 128. 이 도로의 또 다른 명칭은 기술 고속도로입니다. 도로가 생겨난 후 일대에 벤처기업이 들어서며 첨단 산업단지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도로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천을 복개해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죠. 고가도로가 등장한 배경도 이와 동일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도로의 수를 늘리는 것이 교통체증 해소에 답이냐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고가도로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나꼴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가도로 철거 전후의 차량 속도를 비교해보니 철거 뒤 주변 교통 흐름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반대로 도로의 수가 많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죠. 즉, 도시에는 도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가도로의 필요성 자체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가도로는 연속료 도로를 만들어서 신호등이 필요 없이 빠르게 많은 용량이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고가도로에 또 역기능이 또 존재합니다. 그거는 조금 높은 속도로 해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많은 교통량을 통과시킴으로써 교통량 집중을 발생시키고, 주변이 슬럼화되고 보행자 친화적이지 않고 그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교통 문제는 이른바 이제 그 수요 접근과 공급 접근이 있는데, 이 공급이란 측면에서 시설을 더 많이 늘려준다 해가지고 교통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통 문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경우는 오히려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교통 문제 해결에 더 도움된다고 보죠. 도로 다이어트란 말 그대로 도로의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겁니다. 보행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뀌며 교통사고가 줄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바꾸죠. 세계 곳곳에서 그 성공 사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도로를 줄여 보도를 넓히고 도시의 문화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삭막한 도심 거리에 활기를 더할 수 있죠. 고가도로 철거 후에도 얼마 동안 그러한 교통체증은 지속이 됐고요. 대신에 운전자들이 교통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우회하는 그러한 판단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교통량 집중이 분산이 된 거죠. 자동차라는 것은 속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쉽게 다닌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그 삶이 자동차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만큼 피곤하죠.
움직임이 많아야 되고 속도가 높여야 되고 장거리 이동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에 걸맞는 일상생활이 다 그 조정되다 보면 그만큼 우리의 그 도시의 삶이 피곤해져요. 대신 이제 차가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런 도로에 사람들이 신명나게 뭐 걷고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이제 그런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도시의 기능들이 생겨나요. 그만큼 도시 공간이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바뀌고 오히려 더 그 죽었던 그런 그 도심들이 되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지금 도시를 관리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도시.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이곳에선 더 편리하고 더욱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미세먼지 이슈가 끊이지 않는 지금, 도시의 대처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우리는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수치로 말하자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죠. 머리카락과 비교하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단면지름의 약 5분의 1. 이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단면지름의 20분의 1입니다.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입니다.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신체 내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와 뇌 등으로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혈관을 따라 심장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 입자로 형성되고 화석연료를 태우며 발생하는 탄소류와 함께 미세먼지에 흡착되는데요. 독성 물질로 구성된 미세먼지가 체내로 들어온다면 신체 장기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미세먼지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우선 나쁜 놈이다. 왜 나쁘냐면 나와 내 이웃을 아프게 하니까 나쁜 놈이다. 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호흡 활동을 했을 때 그 미세먼지, 그러니까 10마이크로 이내의 작은 먼지들은 폐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큰 입자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은 폐까지 도달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들은 폐 깊숙이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폐에서의 여러 가지 그 이제 우리가 그 독성이나 또는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인 변화를, 병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순환기계를 통해서 그 오염물질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장기에 또는 여러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나와 내 이웃을 해치는 관점에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옥상을 가득 메운 수많은 장치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듯 길쭉한 모습의 이 기기들은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측정기의 역할은 미세먼지 예보를 위한 대기질을 측정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역의 평균 대기질 농도를 측정하는 특수시설은 전국의 도시 4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 예보의 시작점, 바로 대기질 관측 데이터 수집입니다. 측정이라는 것은 실제의 그 대기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나타내는 수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짧게는 내일의 미세먼지 또는 모레의 미세먼지를 예보할 때도 이제 그 실측 농도를 기반으로 모델이 정확한지 판단하고 이제 그 추이를 이제 그 예보를 할 텐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어쨌든 측정 농도입니다. 그래서
그 측정 농도를 정확하게 이제 측정하는 것은 이제 예보의 측면이나 또는 이제 뭐 향후에 그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측정소에서 관측된 정보는 분석실로 전달됩니다. 현재 대기의 성분을 분석하고 미세먼지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 대표적인 분석 항목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외에도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그리고 오존 등입니다. 연구진이 대기의 질을 분석하는 목적은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내일 혹은 모레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한다는 건 과학적인 측정과 종합적인 정보 수집, 그리고 오차없는 분석이 단단한 밑바탕이 되어주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측정소가 구축된 기본적인 목적은 황사나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이제 입자상 물질의 그 특성을 이제 파악하고 거기에 그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서 이제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좀 더 다양한 그 오염 물질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조금 미래에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물질들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그런 이제 대기 오염 문제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예보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TV나 모바일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있지만 예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측정, 모델링, 예측, 전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국 400개의 측정소에서 이루어진 데이터가 모두 필요합니다. 측정 자료가 한데 모이면 기상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 관측 자료를 만들고, 관측 자료는 대기질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대기질 예측 모델링은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저희 대기질 통합예보센터는 대기질 정보를 생산하고 또한 대기질 예측을 위한 수치 모델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상 관측이나 위성 관측이나 이런 정보도 수집하고 또 수치 모델, 미래를 예측하는 수치 모델을 저희도 운영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미세먼지 정보를 생산하고요. 더욱 중요한 건 이건 국민들에게 빨리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통보도 이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예측 모델링이란 대기 중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과 미세먼지의 생성, 이동, 제거 등의 과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해당 방정식을 컴퓨터가 풀었을 때 그 결과를 통해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 값을 얻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치 방정식을 컴퓨터가 풀어 만들어낸 예측값이라 해서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어려운 계산을 해낸다고 해도 수치 모델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력 자료입니다. 측정과 분석을 통해 생성된 대기 정보가 미세먼지 예보를 좌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희 국가 대기질 예보제를 시행하면서부터 정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도 수준으로는 국가 대기질 예보제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PM2.5 기준으로 그 전체 예보 정확도는 한 80% 중반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보관에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모델 기반으로 해서의 정확도는 한 65% 정도 수준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바로 예보관님들이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관적인 어떤 의견이 통해지면서 좀 더 나은 그런 정확도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컴퓨터가 내놓은 수치 모델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건 예보관들입니다. 수치 모델이 나오면 예보관은 그 결과와 미세먼지 실측 농도를 조합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보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성에서 보면 그게 없거든. 예보관의 의견이 더해진 예측 결과는 미세먼지 예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이 내륙 쪽의 농도 수준. 비로소 우리가 내일의 미세먼지, 모레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좀 의심이 드는 부분들은 좀 의아한 부분, 우리가 분석해야 될 내용 중에 이 기상 모델도 필요하고 배출량 한정 모델도 필요하고 화학 모델 자체도 필요하고 각각에 대한 모델들이 모든 자연 현상이나 이런 배출 오염원 현상들을 100% 모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정확도는 100%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개선의 노력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조금씩 그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민들 기대에 부합하는 어떤 예보 정확도가 조금 더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선 지역별 실시간 미세먼지 현황과 예보, 그리고 대기질 오염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의 날씨를 확인하듯 내가 사는 도시의 대기 상태는 어떤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떤지 부지런히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모두의 시선과 습관이 변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지도 모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줄여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답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국민들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보 정보를 더 생산하고 있고요. 이틀 예보에서 일주일 예보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전에 그 다음 주에 미세먼지의 개방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야외 수업이나 또 개인적인 레저 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 생활 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도에 문제가 있지만 좀 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정확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속 곳곳에 스며든 기술은 도시를 생동하게 하며 우리가 더욱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도시의 진화된 방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가 한층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 안양시에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 이곳에선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특별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고 작은 모니터들로 가득한 공간. 안양시 전역의 CCTV로 수집된 실시간 영상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교통관제센터 같기도 한데요. 알고 보니 이곳에서 담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 핵심은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통신기술, 그리고 119, 112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에 있습니다. 도시 인구의 증가는 범죄율 증가와도 연결돼 있는데요. 안양시에선 교통 및 방제용 CCTV와 방범용 CCTV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24시간 실시간으로 도시 전역
구석구석까지 살펴볼 수 있는 3,800여 개의 눈을 확보했습니다. CCTV의 통합은 우범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 산불, 하천의 범람에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다기능 센서로서의 역할까지 톡톡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CCTV란 클로즈드 서킷 텔레비전의 약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형 TV라면 CCTV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이죠.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은행이나 골목길과 같은 우범지대에 무인 감시용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카메라 기능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CCTV가 단순히 범죄 사건이 발생한 후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용도가 아닌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만 화소의 적외선 투광이 가능하며 30배 줌 기능과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 전송 시스템을 통해 상황실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도시 상황을 살피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회전이 가능한 고성능의 스마트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도 문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찾아 범인이 이동한다면 CCTV의 실시간 제어도 소용이 없을 텐데요. 스마트 도시통합센터에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프로그램을 구축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CCTV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위치로 자동 이동을 하게 되므로 사각지대를 없애게 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는 이들의 바람일 텐데요. 제작진은 도시통합 플랫폼의 기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재현 상황을 요청했습니다. 사람이 자주 오가지 않는 시간을 틈타 한 가게에 침입한 낯선 남자. 홀로 매장을 지키던 직원이 의심스러운 기척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SOS 버튼을 누릅니다. 침입자는 재빠르게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보안업체와 상황실에 동시에 전달된 긴급 신호. 상황실에선 신고된 위치에서부터 곧바로 침입자의 도주 경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방에 위치한 수십 대의 CCTV 영상들이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영상을 이리저리 살피던 그때 한 대의 CCTV에서 침입자와 동일한 인상착의의 남자가 포착됐습니다. 상황실에선 이 남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보안업체와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위치 정보를 받은 보안업체가 곧장 출동하고 범행 위치에서 멀리 벗어나 방심하고 있던 용의자는 결국 검거됐습니다. 긴급 신호가 울리면 보안업체, 경찰서, 그리고 상황실에서 이를 접수하고 용의자의 위치 정보와 도주 경로를 가지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홀로 골목길을 걷고 있는 한 여성.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에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때 갑자기 달려와 여성을 붙잡는 낯선 남자. 여성은 휴대폰을 좌우로 흔들어 SOS 신호를 보냅니다.
안전기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놓은 건데요. 곧바로 통합 상황실로 전송된 긴급 신호. 상황실에선 신호를 보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위치 정보를 확인한 다음 가장 가까이 위치한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위험 상황으로 확인이 되는 즉시 경찰서에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데요. 휴대폰과 CCTV로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경찰은 해당 장소로 곧장 출동하고 여성을 노리던 남자는 골든타임 내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제압당합니다. 스마트폰이 자신의 위험을 알리는 호신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각각 사용 목적에 맞는 CCTV는 많습니다. 교통 CCTV, 방범 CCTV, 불법 주정차 CCTV, 재난재해 감시 CCTV. 각자의 역할을 하다가 어디서 긴급한 상황, 즉 그게 화재일 수도 있고 절도일 수도 있고 성범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CCTV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통합이 돼서 그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GIS상에서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그물망 감시 체계를 통해서 범죄를 실제로 많이 검거하고 있고 범인 감소율로도 이어지고 그런 안전한 도시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 CCTV의 통합 관리와 함께 경찰서, 소방서, 이동통신사와의 센터 간 연계는 도시를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도시가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ICT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요. IoT 첨단 장비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지능화시켜서 시민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센터 간 연계를 통해서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기간을 단축하지만 사회 안전망은 확보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 체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도시 아래 흐르는 지하수를 관측하며 수저원으로서의 활용을 모색하고 도로를 통해 도시 네트워크의 상생을 이루고 도시 대기질의 과학적 원리와 방범 시스템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온 도시관리 기술이 있기에 지금의 도시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일 텐데요. 사람이 도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도시가 사람을 살기 좋게 만들어준다면 도시의 관리 기술은 더욱더 그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